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윤명철입니다. 그리고 저는 동국대학교를 정년하고요. 명예교실이 있습니다. 현재는 사마르칸트를 혹시 잘 아시죠? 중앙아시아에 가면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거기 사마르칸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한때는 세계 최고의 문화도시였고요. 티무르 제국의 수도고, 여러분들이 실크로드 그랬을 경우에 보통 흔히 알고 있는 실크로드의 신장 위구르 자치족의 우르무치라든가 카스라든가 뚜르판, 이것이 아니라 실크로드 도시는 원래가 사마르칸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부하라입니다. 그 세계적으로 사마르칸트 그러면 실크로드의 도시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 국립 사마르칸트 대학교 고고학과에 제가 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전공이 고구려사하고요, 동아시아 해양사라고 있어요. 그런데 일찍부터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고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지성계 그리고 역사학계 가진 한계점 중에 하나는 좀 거시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넓게 보지를 못하고요. 현실과 좀 동떨어진 측면이 있고, 그리고 다른 지역과의 연관성에 좀 소홀한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꽤 오래전부터 많이 다녔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중앙아시아까지 가게 된 거고요. 더 결정적인 요인은 그전부터도 제가 많이 갔습니다마는 경상북도가 2013년도에 실크로드 탐험대를 만들어서 파견했습니다. 잘 아시죠? 그리고 2014년도에는 해양 실크로드, 2015년도에는 대륙의 길이죠. 즉 타이가이로드예요. 그래서 베를린까지 간 건데요. 그때 2013년도와 2015년도에 경상북도 탐험대 대장을 맡아서 제가 60일간은 사막의 길을 통과해서 이스탄불까지 갔고요. 2015년도에는 블라디보스톡을 출발해서 베를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랑은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도 좀 여러 번 내려왔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때때로 내려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이 수성구 용학도서관에 강의를 맡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또 저도 굉장히 고마운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강좌가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에 좀 놀랍게 생각해요. 결국 한국 사상사 전체 흐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아마 이런 강의를 한꺼번에 10강을 통해서 듣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 화성시에서 특별한 승려에 관해서 발표가 있었거든요. 화성시 아시죠?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 그러면 어떤 승려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다음 시간에 보니까 지금 커리큘럼이 있던데 원효 승려가 있지 않습니까? 원효가 득도했던 곳, 사람들이 알기에 해골물을 마시고 오도했던 곳, 여기가 화성시거든요. 옛날 남양반도죠. 거기 가서 발표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역사학자니까 아무래도 그 지역 전체에 관한 거 발표를 아주 오래전부터 했어요. 사실은 2000년 전에 책을 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효에 관한 얘기인데 역사학자 입장에서 원효를 보는 겁니다. 오늘도 난 역사학자 입장에서 사상을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불교 하는 사람들이나 순수하게 철학하는 사람들은 원효를 그대로 보거든요. 근데 역사학자니까 그러면 원효가 왜 그런 득도를 했는가가 중요한 거죠. 본인이 이렇다면 수행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자격은 갖췄겠지만 하필이면 그때 그 장소에서 첫 번째 초발심을 했을까? 이건 역사학적으로 중요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당시 시대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시대 정신이 있죠. 시대 상황은 아시겠지만은 신라가 백제를 붕괴시켰잖아요. 물론 한편에서는 백제 복국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백제는 일단 사비성에 함락당했으니까 망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겠습니까? 신라는 군사적 통일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불완전한 통일을 했었고 외세를 끌어들여서 온 것이죠. 당시 당나라군이 현재 전라남북도, 충청도 지방에서 했던 여러 가지 행각들을 한번 여러분들은 떠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망백제 유민들과 그리고 아직 고구려 멸망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고구려 유민들이 겪은 것들.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남북의 통일이거든요. 통일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까? 이거는 늘 고민이에요. 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상 논쟁도 벌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당시 신라의 국가적 이익이나 생존을 위해서 자장, 원강, 그리고 나중에는 의상까지 합류하면서 분명히 저는 역할을 했다고 봐요. 일종의 정치 승려들이죠. 그분들의 역할을 존중하지만
한편에서는 거기에 반대하는 흐름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반대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얼마나 심각한 사회 모순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원효를 비롯한 승려들이니까 당연히 원효가 하필 그때 득도한 것은 그 가지고 있던 시대적 고민도 아울러 작동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거기가 어디입니까? 당나라로 출발하는 국가 항구잖아요. 신라가 진왕 때 비로소 빼앗은 국가 항구니까 거길 출발하게 되면 당나라로 가는 겁니다. 의상은 당나라를 가도 돼요. 원효는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흔히 말 민중신앙을 지향하고 있고 외세의존적인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을 제가 추정하는 거니까 그런 원효가 거길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역사에는 이런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불교적 있고 접근, 그 다음에 철학적 접근하는 것인데 역사학자는 다르다는 거죠. 오늘도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사상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전공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고구려사 그리고 동아시아 해양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첫 전공은 첫 시작은 사상사예요. 70년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의 역사학계는 사상사라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사상사를. 그 당시 때 민속학도 역사학에서 수용을 안 할 때예요. 그래서 제가 석사 다니면서 쓴 논문이 역사학 연구 대상으로서의 민속. 그 정도로 민속을 역사학에서 수용하자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민속과 연관된 사상을 강의하는데 그러니까 사상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일반사로 하지만 제가 워낙 지향성이 고구려 지향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사를 택했고 또 한 가지는 해양인데 경상북도는 조금 다르지만 포항이 있구나. 제가 포항도 여러 번 내려갔지만 제가 바다를 많이 나갔습니다. 바다를. 며칠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바다를 항해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82년도에는 대한해협에서 뗏목을 건너는 탐험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부산서 뗏목을 만들어서 거제도를 출항했는데 33시간 만에 제가 실패한 겁니다. 그 당시 때는 우리나라가 조선산업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니까 범양 전용선 유조선이 가장 큰 배였었는데 우연히 그 배가 멀리서 지나가서 연막탄을 터뜨리고 제가 구조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83년도에는 거제도에 지금 다대포항이에요. 거길 출항해서 현대조선 뭐 이런 대우조선 들어오기 다 전의 얘기입니다. 83년이니까 거제도를 출항해서 대마도 북부를 거친 다음에 다시 남쪽으로 해서 일본 큐슈의 오도열도까지 간 거죠. 이게 역사랑 다 연관이 되고 있고요. 그 위에 저를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이 구성 논문들이 있었고 실제로 여러분들과 연관된 일반적인 일에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다를 나갔고요. 그 다음에 뭐 수시로 나갔죠. 그리고 이제 1996년도에는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고 막바로 간 것이 그 다음에 간 것이 만주로 받자마자 갔지만은 95년도에는 만주로 올라갔어요. 만주에 올라가서 저 만주 북쪽에 가면은 부여가 탄생한 곳으로 추정되는 곳이 있습니다. 북부여 아시죠? 해모수. 제가 때 탔던 뗏목 이름이 해모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해모수를 지향하겠습니까? 그래서 해모수가 있었던 북부여 땅으로 추정되는 저 농안이라고 있습니다. 저 북쪽에 중만주 쪽에.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제가 말을 사가지고 말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는 그게 좀 센세이션했던 모양이에요. 그 책도 나오고 MBC 다큐도 방영됐지만은 조선일보에도 쭉 연재를 했었고 그게 말 타고 고구려 가다. 고구려로 박사학위를 받은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박사학위를 받은 제가 직접 현장에서 말을 타고 내려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런 게 이제 사상과 다 연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 다음에는 중국의 절강성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절강성은 여러분 상해는 잘 아시잖아요. 상해 밑에 가면 항저우라고 있습니다. 항주. 항주 앞바다 가면 영파라고 있고요. 영파는 정말 우리랑 너무 관련이 깊어요. 영파 앞바다에 가서 제가 뗏목을 또 띄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인천까지 오겠노라고. 그러다가 역시 오다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북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은 제가 완전히 이제 틀렸다. 한국은 가는 게 틀렸다. 그래서 곧바로 올라가자고 그랬어요. 곧바로 올라가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은 지금은 누구나 가는 곳이에요. 바로 장보고가 세운 적산 법화원 있죠. 장보고가 세운 적산 법화원 앞에 모야도라는 조그만 섬이 있어요. 새끼섬이죠. 어디나 다 있지 않습니까? 오륙도처럼. 그 새끼섬.
그러니까 모든 신라인들이 출항할 때는 법화 앞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섬에서 최종적으로 출항하는 거예요. 원래 바다가 그렇습니다. 그 앞에까지 제가 갔어요. 9km까지 가서 신고 오고 16일 만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17일 만에 다시 흑산도에 도착해서 인천까지 왔고, 2003년도에는 그냥 통으로 했어요. 그래서 중국, 한국, 제주도 최종 출발해서 일본까지 갔고, 그러니까 바다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많이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를테면은 그런 부분도 우리나라 사상, 불교, 원효, 의상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관심을 갖고 그런 식의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조금 이따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철학이나 사상, 종교 그러면은요 대체적으로 관념적이고 사변적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수행이라든가 공부를 통해서 논리를 전개시킨 거거든요. 직접적으로 실증이 안 된 거예요. 검증이 안 된 거거든요. 그리고 실패한 것도 성공한 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상으로서, 역사가 개입된 사상으로서 접근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되고 상호 비교가 됐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죠.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한국 사회는 어마어마한 격변기에 들어섰어요. 이제는 다들 이해하시죠? 한국은 엄청난 격변기에 들어섰어요. 제가 어떤 용어 쓰냐면은 쉬프트라는 용어 써요. 시벌리제이션 쉬프트. 그래서 문명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축이 바뀐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새로운 형태의 인간이 탄생되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변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 이후에는 가장 큰 변화라고 보니까 엄청난 거죠. 뿐만이 아니라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데 여러분 나이 드셨으니까 다 경험하잖아요. 91년도에 우리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소비에트가 붕괴됐죠. 그러나서 이제 세계 질서는 재편된다. 그때도 똑같은 얘기가 있었어요. 아, 세계 질서는 재편이 되는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2000년쯤 가게 되니까 중국이 부상하기 시작해가지고 뭔가 조짐이 이상하다. 그러면서도 역시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라고 번역됐지만 세계 질서가 급변하는구나. 그런데 세계 전체를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고 아시겠지만 2012년도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시진핑의 영향력이에요. 2013년도에 그 사람이 집권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2012년쯤 가게 되면은 이른바 흔히 말해서 미국과 본격적인 대결을 하겠다고 선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빠른 시간 안에 1대1로 전략을 성공시켜서 지금 우리가 따라잡을 수가 없을 정도까지 온 거거든요.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대1로는 실패했다. 안 온 것보단 낫죠.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지금 깎아내리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생각한 만큼은 안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영향력은 굉장히 크고요. 세계적 영향력도 크고 중국이 달라진 거죠. 중국이 가진 문제점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1대1로라든가 이런 것도 성공하고 중국이 1997년과 비교할 때 엄청나게 성장은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전부 다 이런 것들을 같이 염두에 되는데 이렇게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지금은 상상할 수가 없고 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걱정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만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는 이제 해외에 있다 보니까 잘 모르고 또 와서도 제가 신경을 꺼요. 아, 세상 일을 끊겠다, 맘 먹고 의도적으로 끊겠다 해서 몰랐는데 북한의 김정은이 이를테면 기존에 있었던 선대부터 있었던 통일 전략, 한민족도 이걸 포기하고 남한에서도 일부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직전에 제가 방영한 게 뭐냐면은 저도 그렇고 제가 유튜브를 운영해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방영했는데 조회수가 꽤 많아요. 한 80만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북한 붕괴 시에 4강대국들이 어떻게 여길 요리할 것인가 이런 제목이에요. 실제로 거기 보게 되면 중국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갖고 분석을 해 들어갔거든요. 중국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아도 4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지정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예측이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중국이 만든 그 프로그램 지도를 보니까 이건 기가 막힌 거거든요. 그럴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명사적으로 세계 질서의 재편, 거기다가 우리는 한민족의 통일, 분단의 문제까지
이거 굉장히 심각하죠. 아마 사상투쟁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시작됐지만은 그럼 김정은이 말한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분명히 남한사회에서 사상투쟁이 일어납니다. 통일의 방식 이런 걸 놓고 나서. 그럴 뿐만 아니라 남한사회는 온갖 문제들이 많잖아요. 문제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 아세요. 뭐 다 아십니다. 제가 사실은 2012년도에 낸 것이 한반도 멸망론이었거든요. 그리고 전제는 뭐냐면 한반도 멸망론, 한민족 부흥론이었어요. 우리 한반도는 멸망해야 된다. 반도적 사고 인식이죠. 반도적 시스템은 일단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한민족은 새롭게 나타나자. 이게 리파운데이션 그렇지만 고구려 말로 하면 다물이에요. 다물. 우리 새롭게 봉하자. 그리고 그 당시 때 문제점을 제기했고 첫 해가 나갔는데 이게 그 다음부터는 뭐가 잘못됐어요. 신동아에. 그리고 못하고 학생들에게만 강의였고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때때로 한국사는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급하게 한국사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사회 구조, 사회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동시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마르크스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그랬죠. 왜냐하면 의외로 모든 생명체들은 굉장히 철저히 계산적이에요. 이기적인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가장 비합리적인 존재, 이게 저는 인간이라고 보거든요. 모든 동물들은 철저하게 생존을 위해서 계산된 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걸 진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간만큼은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그렇죠. 여러분들 예를 들면 젊었을 때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이해관계에 무관없이 행위를 하잖아요. 또 자식을 위해서도 뭔가 그 이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의 문화 강좌를 듣습니까? 동물이나 식물이 이걸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는 인간이 조금 이따 보여드리자면 만든 거거든요. 신도 발명했지만. 그러니까 인간은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그걸 보실 때 참 이건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점들 제기하면서 그렇다면은 사회 구조 자체 또는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노력도 해야겠지만 테크놀로지는 당연히 앞서가는 거니까 우리가 본인들이 알아서 테크놀로지를 발전시켜서 늘 따라가니까.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흔히 말하는 인문학이라고 얘기도 좋고요. 아니면 거기 핵심인 사상도 뭔가 찾지 않으면 안 돼요. 인류 문명 아니면 한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사상을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있어야지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사상의 중요성은 크다. 그리고 이런 강좌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 강좌는 제가 오늘 첫 테이프를 끊습니다만 마지막까지 한국에서 전반을 다 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고 나시면은 이건 정말 뭔가 큰 도움이 될 거란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사실은 끝까지 듣고 싶어요. 청중의 입장에서. 여기서 보면 역사, 사상 그랬었는데 역사, 문학 제가 늘 하는 거예요. 제가 역사학자면서 문인이니까 역사, 문학 그다음에 역사, 종교 당연히 인간은 종교적 존재죠. 그다음에 역사 탐험은 저는 탐험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역사를 연관시키고 역사의 이론도 탐험에서 끌어와요. 이를테면 인간은 탐험적 존재다. 그래서 호모 엑스페디아 이런 용어까지 만들고요. 인간은 존재와 인식 사이에 불일치를 일치로 전환시키는 것. 그러니까 이건 탐험이라고 보는 거죠. 한계 상황에 도전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역사 탐험, 역사 예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역사 사상이죠. 역사와 사상이 만나야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사상의 개념은 그냥 넘어가겠지만은 어쨌든 사상은 필요하다. 마지막에 보면은 non-civilization 그랬는데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사상의 한 부분이에요. 저는 당연히 우리도 그렇지만 인류를 구원이 아니라 인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사상 그랬을 때 가능하면 우리 속에서 찾고 싶어요.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그런 역할을 안 해왔잖아요. 못 해왔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 때가 됐어요. 말 그대로 현재 지구의 온갖 모순들이 집약되어 있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유일한 곳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뭔가 영롱한 진주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모델을 더 거슬러 올라가서 모든 종교인들이 그렇지만 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출발점으로 보는데 저는 당연히 조선으로 보는 거죠. 그 조선은 고조선이 아니라 원조선. 제가 원조선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프로토 조선 그래서요. 첫 출발한 조선을 거기를 시작으로 봐요.
고구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리고 또 한 모델은 그렇다면은 내가 생각하는 아주 인류가 지향하던 어떤 문명의 모델, 사생의 모델, 사생이 실천되는 곳이 어디 있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중앙아시아에 오지더라고요. 이를테면 천산이라든가 파밀이라든가 사막이라든가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을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르게 살더라고요. 제가 오늘 서울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전철을 타는데 무심코 카드를 딱 찍었는데 카드가 안 되는 거예요. 서울께 안 돼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자기 걸로 해주겠다고 자기 찍더라고요, 다시. 그러니까 아주머니 다시 또 왔는데 제가 약간 당황했어요. 아니, 그러고 나서 제가 전철을 탔는데 거기서 만난 대구 시민들이 표정이 다르더라고요, 서울 사람들이랑.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저를 이렇게 빤히 봐요. 서울서 사람 빤히 보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빤히 봐도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서로가 관심을 쏟아주고 제가 쓰는 용어 중에 가족 공동체란 말이 있어요. 시족 공동체란 말이 아니라 제가 가족 공동체라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 확장된 게 우리 전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가 여기서 활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어떤 앞에 있던 할머니가 뭔가 짐을 묶으려고 그러다 움츠움츠더 위험하니까 제가 가서 뭔가 도와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제가 서울에 있으면 못 그러죠. 어떻게 제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저 중앙아시아의 사마르칸드나 안그 오즈는 오죽하겠습니까? 그 사람다운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 삽니까? 안 그래요. 이 넥타이가 지금 제가 거기서 사온 넥타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거기도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지 않아요. 다만 상표가 짝퉁인 걸 입는다. 뭐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시골 빼놓고는 우리랑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우리가 뭔가 착각하고 사는 것뿐인데 저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문명의 이름은 비문명론. 현대 문명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역사학자니까.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서 지금의 이 문명을 건설했겠습니까? 환경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현대 문명을 부정을 해요. 그리고 깨는 겁니다. 좀 점투적인 경향이 있죠. 근데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해결하는 이런 비문명론을 내세우는데 이런 것들이 오늘도 그렇지만 다음 강의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걸 기조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자, 사상이라는 것은 이렇다. 뭐 특별한 것 아니죠. 여러분들 아시는 거 페이퍼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 또 보세요. 이게 BC 70만 년 전, BC란 말이 의미가 없잖아요. 70만 년 전부터 23만 년 전을 추정하는데 이스라엘이 이 지역에서 참 오래된 문명 흔적들이 나와요. 사실 이스라엘 지역에서. 자, 우리는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 생각과는. 이미 50만 년 전에도 인간은 이런 특별한 물건을 만들었어요. 상징물이죠. 이거 간단한 것 아니죠. 그런데 다음 보면은 이거는 모로코예요. 아프리카 북부인데 50만 년 전이에요.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 인류는 아주 일찍부터 이미 사유를 했고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생각하기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고구려 그것만 해도 그렇고 조선 원조선만 해도 그렇고 아주 옛날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좀 다르게 이건 저는 이상한 거죠. 신석기 시대가 이미 그때는 현대인과 똑같아요. 레볼루션. 이미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를 정도거든요. 만년인데 요즘엔 좀 올려봐요. 후기 구석기까지 올려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호모 에렉투스 인간이 처음 섰잖아요. 이렇게 에렉투스. 그때 인간들도 이렇게 예술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통념을 깨면서 일찍부터 인간은 문화를 가지고 있었구나. 문화란 것은 그냥 됩니까? 생각이 반영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초기의 사상은 일찍부터 끌어올릴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인간에 대한 가치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앞으로 미래장할 때도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건 아직 해결 안 돼. 2만 5천 년 전이잖아요. 2만 9천 년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불로 구운 거예요. 이거 불로 구웠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토기가 본격적인 토기 시대를 접어들었다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도 마찬가지 이렇게 올려보는 거예요. 이거 불로 구운 거예요. 보이잖아요. 그리고 2,000개가 넘는 점토공들이 발견됐다. 제가 학교에서 우리 학교 아이들에게 학생들에 가르치면서
그쪽에서 나온 자료들 뽑아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런 것들. 우리는 지금 6,000년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오랜 걸 생각하고 우리가 반구대 암각학의 기원도 6,000년, 7,000년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반대하는 사람 많아요. 어떻게 그 시기에 이런 걸 할 수가 있겠는가? 난 어처구니가 없어요. 암각화도요. 3만 년 전에 추정된 암각화 많아요. 그건 여기 있으니까 모르고 비교를 안 하는 것뿐이에요. 보세요. 얼마나 정교합니까? 이거는 확실히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죠. 50만 년 전에 전한 것들은 쭈물쭈물하고 형태를 통해서 분류했지만 이건 형태가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분명히 논리가 있는 거죠. 공간 개념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논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는 사상이 들어가 있죠. 단순하게 지모신이다. 대지를 어머니로 모시는 신앙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는 안 되죠. 그거 누가 못해요. 그거 100년 전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도 되지만 지금 사람들은, 지금 학자들은 그렇게 100년 전의 얘기를 그대로 되풀이하면 안 돼요. 그럼 학자가 아니죠. 일반인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통념을 깨서 사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찍부터 중요하구나. 이렇게 보는 이 한 라인이 있어요. 이 라인에서 발견된 건 뭐 하는 거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통념을 깨죠. 우리 2만 5천 년 전에 그 인간들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지만 물론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다시 봐야 되는 거죠. 사상은 원래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 대신에 맨 밑에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것은 사실을 규명한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논리를 만들어야 된다. 여기도 이 공간 자체가 논리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이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 논리를 건축에 이 비례를 가지고 논리를 적용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 색깔 선택도 분명히 논리가 작용된 거죠. 이런 논리 그리고 규범에 따라서 체계화시켜야지 사상이 되는데 초기 단계는 우리가 크게 정확하게 체계화가 안 됐으니까 이걸 사상이라고 불러도 될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지만 그 시대는 그 시대 나름대로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만든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대 상황이라는 용어는 다 잘 아시죠? 시대 상황. 또 시대 정신이란 말도 잘 아시죠? 시대 정신이란 말 잘 알잖아요. 그럼 시대 기술이란 건 없습니까? 시대 테크놀로지 이런 용어를 만들어야 돼요. 시대마다 기술이 다른 거고요. 공간마다 상황마다 기술력이 달라요. 그 다음에 로직도 다른 거죠. 이렇게 시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동시대적 사고를 해요. 이 시기에 살고 있으니까 이 시대적 사고를 하고 있지만은 역사학자는 좁혀진 주름 상대로 쭉 펴게 되잖아요. 그 전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마다 상황마다 각각의 존재 이유와 가치와 방식이 있구나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런 사고를 모든 인간들이 못 가질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도 특히 한국인들이 못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져 있지만 안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과거부터 현재를 거쳐서 미래에 연결된 존재다. 그리고 모든 종교가 얘기하지만은 모든 인간들은 같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만물은 하나다. 이런 논리가 가능한데 종교에서 선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학문을 통하게 되면 그것이 인지가 되고 학습에 대해 가지고 체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가르치면 좀 달라지는 거죠. 세상은 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대중들이에요. 대중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중이라고 그래서 기분 나쁠 필요는 없어요. 저도 대중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독자적으로 뭔가 존재 가치가 있고 일을 할 때는 참 독자적인 인간 존재지만 제가 내려가는 순간에는 그냥 대중이 되는 거고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역할론을 얘기하는 건데 대중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휩싸이게 되면 논리력도 분석력도 비판력 부족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근대 현대 역사에서 가장 불행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히틀러의 제3제국이잖아요. 그리고 말 그대로 유교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해요. 300만이 사상자가 된 거니까 우리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잊어버리고 그랬지만 객관적 지표를 놓고 보면 6.25는 엄청난 사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오늘 공격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당시 6.25랑 비교가 되겠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논리력을 갖지 못하면요, 사상을 갖지 못하면 분석력이 없게 되면 이렇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스가 돼가지고 대중이 돼서 이끌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늘 비판하고 상호 검증을 해야 돼요. 제가 어제도 방송을 했는데 젊은 학자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학자로 볼 수는 없겠지. 그런데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나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얘기를 누가 못합니까?
그리고 자기 논리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건 자기의 논리지. 그 논리는 각각 다른 논리랑 만나면서 상호 검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객관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에 근거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SNS가 더 기승을 부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 자체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럼 불행해져요. 인간은 결국은 가뜩이나 테크놀로지가 발전해서 AI 때문에 인간은 부속될 수밖에 없는데 부속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SF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데 더해지는 거죠. 좀 어렵더라도 딱딱하더라도 사회 전반에서 사상, 철학 이걸 공부하는 습관을 그 사회가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정부에서도 하고 뭐 지속 가능한 발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즉자적 대응이 아니라 이런 근본적인 정책을 내놔야지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제대로 살 수가 있어요. 참 암담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역시 사상은 필요하다.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는요. 이거예요. 고유사상. 우리가 없잖아요. 고유사상 있습니까? 있죠. 근데 없잖아요. 제 말 좀 이해되죠? 분명히 우리는 고유사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갖은 외래사상이 들어와도 우리를 지킨 거예요. 그런데 드러난 거는 없어요. 논리화시키고 체계화시킨 게 없다는 거죠.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학자들의 책임이죠. 어떤 학자들? 이럴 때면 철학자나 아니면 종교하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때는 그들이 지식인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 걸 없앴으니까 남의 이론을 가지고 계속 했던 거죠. 남의 이론은 맞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거부감만 일으킬 뿐만 아니라 정확히 몰라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잠깐 멀리 생각난 건데 민족이란 논쟁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도 그랬어요. 한국인과 한민족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민족이라는 용어가 우리 용어가 아니잖아요. 일본 말이잖아요. 네이션이란 말을 일본이 인간이라고 만든 거죠. 민족이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민족과 우리의 민족과 중국의 민족은 달라요. 중국도 후진타오 이전과 이후는 민족 개념이 달라요. 모택동과 후진타오의 민족 개념은 다르니까 지금 중국의 우리에게 다가오는 민족주의랑 예전에 모택동 시대 때 등소평 시대 민족은 다른 거죠.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진짜입니다. 자,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고유사상을 꼭 찾아야지만 돼요. 그리고 이걸 체계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노력의 일환이 지금 여기서 마련한 이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고 나가서 다른 데서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 서게 되면은 이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하나의 큰 흐름이 되는 거죠. 거대한 피라미드도 벽돌이에요. 큰 벽돌일 뿐이지. 저도 예전에 몰랐었는데 꽤 오래전이지만 피라미드를 가보니까 이게 거대한 벽돌을 쌓아서 만든 거더라고요. 그리고 초기 피라미드 가보니까 거긴 드러나는 거고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서 결국 거대한 피라미드이 되고요. 인류의 역사가 그런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600만 년까지 일단 올라가요. 유인원과 결별한 것. 근데 호모 에렉투스는 약 200만 년까지 올라가지만 그 사람들이 아까 보여드린 그런 예술품들을 나중에 만들었거든요. 70만 년 전에 인간이 바다에 잠수해가지고 물고기를 채취해요. 이게 최신 고고학적 보고서들이에요. 우리나라는 모르지만. 근데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런 고유사상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사상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건 다 이런 보시면 돼요. 사상을 구성하는 각가지 예를 들은 거니까 제가 설명 안 드리라도 페이퍼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를테면 창조, 우주관, 세계관, 사회관, 인간관, 생사관 뭐 이런 것들이 축축축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좀 일부 나오지만은 구분은 각각 다양해요.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강의가 끝나고 광주로 가서 내일은 광주 분들이랑 만나가지고 강의 겸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주제는 김지아에 관한 거예요. 김지아. 잘 아시죠? 그런데 김지아를 많은 사람들이 시인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양반 살아계실 때부터 한 얘기가 있어요. 사상가라는 이름을 쓰세요 그랬어요. 사상가. 시인은 시인대로 그런 가치가 있는데 김지아 정도 되면은 사상가라는 말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그 양반이 쭉 내세운 게 생명사상이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제가 보기엔 제가 역사학자잖아요. 제가 그걸로 밥을 먹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김지아의 그런 말이라든가 그걸 분석할 능력은 좀 있잖아요. 또 옆에 있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건 사상가다. 그리고 왜 해야 되냐면은 김지아가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고 통찰력도 뛰어나고 많이 알려졌으니까 김자가 나 사상가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사상이란 것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게 돼요. 우리 굉장히 사상 그러면 두려워요. 그죠? 누가 사상가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누가 사상가다 그러면 웃기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러면 김영옥의 사상가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받아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일부는 그러겠지만. 왜 그러냐면 사상가나 사상은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큰 걸로 생각해서 그러는데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유럽의 사상가들을 보세요. 미국의 사상가들, 심지어 일본의 사상가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대단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본국에서는 다 사상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나 사상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제압으로 사상가라고 하세요. 그러면 후배들부터는 자기도 사상가로 얘기할 수가 있다. 이게 그런 거죠. 왜 사상을 자기 펼치지 못합니까? 특히 인문학자들이 당연히 자기 사상을 갖고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 예가 있어요. 사상은 꼭 반드시 필요합니다. 쭉 열고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동학사상, 바로 뒤를 증산사상, 단군사상, 홍익사상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나머지는 유교사상, 불교사상, 성리학 뭐 이런 정도로인데 구체적으로 사상이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 사상에 대한 명칭이. 참 어제 또 얘기가 나온 건데 홍익 인간할 때 인간은 우리가 말하는 휴먼이 아니에요. 그것도 또 일본 말이에요. 일본 말이 아니라 원래는 불교 용어죠. 인간, 사람 사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은 일본 말이잖아요. 휴먼을 인간으로 번역한 거니까.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사상. 원래는 어떻게 되냐. 이게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부터 철학자나 인문학자들이 요구하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본인들의 사상을 정립하거나 우리 역사나 세계 역사에서 사상을 찾고 싶으면은 적어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분석해내야 된다는 거죠. 자연환경 분석해야 돼요. 저는 생태환경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자연과 생태는 다른 겁니다. 사실 생태도 일본 말이지만 어쨌든 간에 자연과 생태는 다르거든요. 자연은 있는 그대로지만 생태는 인간이 작용한 거거든요. 이런 생태환경, 자연환경을 다 분석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만주에서 생겨났던 사상과 현재 대동강 지역에서 생겨났던 사상과 한강, 낙동강은 다른 거죠. 당연히 일본과는 다른 것이고 생태환경이 다르니까 제가 있는 중앙아시아는 말 그대로 반사막지대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종교도 다르고 이런 거 분석하고 생물학적 요소는 다 분석해야 되는 거고 생태적 특징도 분석하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제가 만들어 온 거죠. 문화적 기억, 사회적 기억, 역사적 기억 이런 걸 가지고 사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인간관, 자연관, 사회관, 역사관 등등 있고 운동가는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돼서 그래요. 운동가는 무엇이냐면 운동 자체에 관한 거죠. 세계는 움직이고 있다. 사물을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을 운동관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운동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 운동권 그랬을 때 그 기준이 뭡니까? 보수와 진보잖아요. 그죠? 보수와 진보는 운동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치, 밸류의 문제가 아니라 운동의 문제고 보수는 타락했다. 진보는 뭐 청렴했다? 아니면 이거는 아닌 거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분류 자체가 잘못된 한국 사회가 어느 편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기본 분류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 양반들이 먼저 진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진보는 그게 독점이 되는 것뿐인데 보수와 진보는 운동의 문제예요. 이럴 때면 원래 있는 현재상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거는 보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좀 더 앞으로 프로그레시브, 앞으로 나가는 거는 진보죠.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적 현상인지 특별한 건지 모르겠지만 보수는 무조건 일단 부정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보수 그러면은 나이 들은 사람 뭐 등등부터 해가지고 다 부정적으로 봐요. 진보는 젊기도 하겠지만 뭔가 새로운 것 그리고 뭔가 정당하고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거라고 봐요. 보수는 보수대로의 밸류 가치가 있고요. 진보는 진보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보수와 진보가 같이 가야 되는데 이 논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논쟁이 일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저는 96년도쯤 90년도 중반쯤 낸 책이 역사는 진보하는가예요. 정말 역사는 진보하는가? 역사학자가 보니까 역사는 진보하지 않더라. 이런 곡선이에요. 진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전체 인간이 아니라 개체적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진보된 상태에서 살았습니까?
6.25란 그 전쟁 속에 참화 속에서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우리가 성장하니까 우린 보다 나은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달리 봐야 되는 거죠. 특히 운동가는 반드시 보수와 진보는 같이 가야 된다. 다만 역사 전체를 놓고 볼 때 또는 인간이라는 존재 조건을 볼 때 진보에 우위를 둔 보수가 돼야 된다. 이게 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51대 49지만 안 되면 70대 30이라도 진보가 70이라도 30은 보수여야 되는데 진보를 세기만은 이거는 검증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자기 이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강요를 해요. 아시잖아요. 인류 역사상에 위대한 사상을 한 사람들이 자기 이론을 강요했잖아요. 그죠? 그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도 그렇지만 특히 마르크스주의 같은 경우는 그들의 해석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 그 해석을 강요했잖아요. 많은 사람이 수용했지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회가 움직였으니까 그거는 그런 방향이든 옳은 방향이든 긍정적인 방향이든 옳은 건 아니죠. 어떻게 불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불확실한 결과를 놓고 많은 사람들을 그쪽으로 몰아넣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검증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께 몰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히틀러처럼, 스탈린처럼, 김일성처럼 그건 곤란한 거죠. 그래서 제가 운동가는 이 운동관을 잘 이해하자면 곤란하다. 제가 만든 용어가 있습니다. 모스테빌리티형. 모빌리티는 열심히 운동하는 거, 진보에 해당하겠죠. 막 뛰는 거 있잖아요. 모바일, 여러분 갖고 있는 스마트폰 모바일 폰이잖아요. 모바일 폰. 또 한 가지 뭡니까? 스테빌리티라 그래가지고요. 안정적인 거예요. 안정적, 움직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모바일과 이게 같이 있는데, 스테빌리티가 같이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 문화는 스테빌리티형 문화라고 배워왔어요. 특히 우리 세대들은. 우리 문화 그러면 정적으로 배우셨죠? 정적 문화잖아요. 잘해야 정중동의 문화였었죠. 그리고 우리는 빨리 걸으면 안 됐잖아요. 지금은 정반대가 됐지만. 조선조 양반사에서 선비사에서는 농경사에서는 스테빌리티형 문화가 되는 거고요. 그걸 강요했던 거지만 그런데 저 역사학자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는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면 고구려인들 보게 되면 다 사료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근거가 있는 거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료에 보게 되면 고구려인들은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그들이 예술품에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보는 해석이 아니라 사료에 그렇게 나와요. 삼국지도 나오고. 이를테면은 고구려 사람들은 길을 뛰듯이 걷는다. 뭐 이런 얘기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원래가 우리가 모바일형 문화라는 거죠. 특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서북만주에서 내려오는 초인문화권이랑 많이 섞이니까 피도 섞이고 특히 문화 섞이니까 당연히 그 문화는 역동적인 문화죠. 그런데 역동적인 문화는 실패예요. 다 실패했잖아요. 여러분 징기스칸 얘기하는데 징기스칸이 결국 원나라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나라를 영위했겠습니까? 투르크 제국이 얼마나 도망 가서 지금 오스만 투르크가 있었던 거죠. 얼마나 많이. 다 그래요. 해양도 마찬가지겠죠. 농경인들은 그 대신에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거는 오래 가죠. 그렇지만 그들은 순수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모바일 집단에서 침략을 받고 그러니까 늘 정복당한 거죠. 중국은 늘 정복당한 땅이에요. 그들은 한족이라고 말을 붙였지만 한족은 아닌 거죠. 이게 스테빌리티형 문화인데 그래서 스테빌리티형 문화도 문제된다. 그래서 제가 만든 용어가 정중동의 문화가 아니라 우리 문화는 동중동의 문화라고 그랬던 거죠. 이걸 영어로 하니까 스테빌리티형 문화예요. 어떻습니까? 제가 예일대학교 작년에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이 단어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신선했고 질문했어요. 새로 만든 용어니까. 플러스 점 찍고 스테빌리티요. 그러니까 뭐에 우위를 둔 스테빌리티형 문화. 이게 가장 바람직한 거죠. 이걸 철저히 실현한 나라는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과도 북방종족과도 다르게 우리 터에서 오랫동안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당연히 여기에는 우리만의 살아가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사상이죠. 이걸 못 찾은 거죠. 그런데 이런 문화권은 원래가 이런 걸 잘 못해요. 왜냐하면 굳이 복잡하게 로직을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중국은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거대한 데서 많은 사람들, 서로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고 지배해야 되고 또 세금을 받아야 되니까 거기는 반드시 글자가 필요하고 복잡한 조직이 필요하고 복잡한 논리가 필요하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BC 5세기를 전후로 해서 흔히 말하는 제자 100가를 비롯해서 공자가 나온 거죠.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동네인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한 동네 사는데 특히 경상도 사람들, 동네 사람들끼리 다 살잖아요. 그죠? 거기서 무슨 로직이 필요해요? 또 전라도 가게 되면 거기서는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거 하면 다 끝난다면서요. 그게 그들의 기호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복잡한 논리체계를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러나 지금은 근대를 넘어서 현대잖아요. 그럼 현대에 맞게끔 지금 이 시대 엄청나게 지금 지방이 공동화되면서 지방이 소멸되면서 대도시화되고 있는 이런 판국에, 더군다나 21세기가 됐고 AI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 판국에 우리가 옛날처럼 그대로 있어야 되고 소리만 질러야 되겠습니까? 어제도 제가 한류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한류의 덕을 많이 봤지만 해외에 있으니까 덕을 보죠. 그런데 한류에 대해서 외국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냉정하게 얘기했어요. 이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다. 특히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10대나 20대 젊은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하는 한류 대중문화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K-팝이죠. 이거는 다가와요.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지금 어디 나이 드신 선생님, 클리프 리차드라든가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거 막 들으셨죠? 탐 존스 다 했죠? 우린 그때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역동적인 리듬과 멜로디의 이 엄청난 파워가 어떻게 그렇게 인간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물론 비보이스의 그걸 따른 거지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대 젊은이들에게 어필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곳에 소외된 젊은이들에게 이걸 풀어낼 수 있는 거는 지금 K-팝이 맞는다. 그들이 그걸 알고 있는지 난 몰라요. 그리고 그 윗세대들은 한국을 새롭게 평가하는 거죠. 야, 이거 정말 해다. 저도 옛날에는 홍콩 영화만 봤잖아요. 그죠? 지금도 홍콩 영화 보지만 한국 영화는 안 보거든요, 잘. 똑같은 거죠. 이제 한국이란 이상한 나라가 하니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예일대학교 가서 살 때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근대 이전사, 전 근대사로 한국 역사를 전공하는 학자가 서너 명밖에 안 된대요. 고대사는 없대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한국을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리고 역사나 문화마저도 중국이나 일본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니까 저는 반발하고 제가 가서 아니란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K-팝도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한류도 그런 면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관심이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지만 굳이 비판적이면 그런 게 있고, 따라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수명이 다 될 수 있는 이 K-팝 또는 한류를 확장시키고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한류의 내용을 바꿔야겠다. 질도 바꿔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역사, 문화, 사상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돼요. 푸드부터 해가지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상.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전부 다 그렇게 했잖아요. 다. 여러분 서양 사상, 서양 철학 다 배웠잖아요. 문학도. 톨스토이부터 해가지고 다 그거 봤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지속성이 있는 거지. 지금처럼 하게 되면 이건 아니 이화여대 우리 그 당시 때 73년도 그때쯤에도 보면은 왔잖아요. 왔을 때 이대생들 그거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K-팝 객가로 어떤 면에서는 한국이 가진 문제점들을 오히려 희석화시키는데 마취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할 정도로 이게 큰 문제, 한국사에 문제점 많습니다. 지금 문제점을 핵심을 우리 찾아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거 녹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이 강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좋겠네 그럼. 이게 제가 만든 지도거든요. 우리 사상은 이걸 기조로 해서 해야 돼요.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 산 것은 1000년밖에 안 돼요. 한반도라는 용어는 일본인들이 만든 용어예요. 그러나 우리 역사는 1000년 이전에도 있었어요. 고려 이전에 우리 역사가 얼마나 깁니까? 더군다나 고려, 백제, 신라, 가야, 부여, 왜까지 합하게 되면 각각의 나라 합치게 되면 수천 년이잖아요. 이런 오랜 역사가 있는데 왜 우리는 한반도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죠? 전부 다 잘못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근거에서 우리 민족성부터 우리 민족의 풍토 등등이 다 나오는 거예요. 기본이 잘못된 거죠.
제가 보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지역은 여기는 고구려가 직접 다스린 지역이지만 여기는 간접 통치, 영향권 이런 이론이지만 이런 지역들은 우리랑 전혀 다른 생태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저는 비교적 몸이 이렇게 말랐잖아요. 그리고 약해 보이는데 예전엔 좀 튼튼한 편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탐험을 전문 탐험가로서 일을 많이 한 거죠. 그리고 역동적이에요. 외모와는 달리 생물학적 정체성이죠. 당연히 저는 유목민족들의 피가 섞인 겁니다. 서북 쪽에서는 좋은 유목민족들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다른 거죠. 우리 집사람은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정적인 스타일이죠. 사람마다 다른데 이건 뭐냐면 적어도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그리고 그전 호모 사피엔스 최근에 들어서는 호모 사피엔스 속에 호모 네안데르탈시스의 피가 섞였다는 보고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이미 생물학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 요인을 강조하는 것이 유감이지만 학문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생물학적 요인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현재 한반도 남쪽에만 70년 동안 살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심지어는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동유럽까지도 같이 연결되어 있구나.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사상, 특히 고대 사상을 찾을 때는 최소한도 이런 환경 속에서 제 이론에 따르게 되면 만주만도 5개의 생태 환경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분석한 거예요. 중국은 11개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전 5개. 그게 다 우리 문화에 녹여 있으니까 사상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앞으로 사상을 만들고요. 근데 우리가 만든 사상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려면은 제가 오늘 전개해드린 대로 분야별로 다 거기에 따라 채워넣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만의 독특한 찾으려면은 생태환경부터 역사부터 등등을 다 분석해서 우리 사상은 이렇다 딱 내놓게 되면은 말 그대로 세계에서 논쟁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것 없이 홍익인간 그거 외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옛날엔 가능했지만 우리가 근대화를 시작되면서 독립군들이나 이분들이 홍익인간 그러면 됐어요. 그 당시 때는 홍익인간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깨달았어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한국사가 당면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세계에 뭔가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인류의 대규모의 문명의 전환기에 걸맞는 사상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당연히 사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 방법은 이런 것이다. 이걸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마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 파일은 끝난 것 같아서 이제 그렇다면은 두 번째 꼭지로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사상으로 추정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단군 기록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내일 개천절이잖아요. 단군 신화인가 역사인가? 그리고 이제 표방한 사상과 논리는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단군 신화 그러면은 굉장히 싫어해요. 일반인들은 싫어하고요. 그다음에 학자들은 그게 맞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두 사람 다 틀렸어요. 왜냐하면 단군 조선이라는 나라는 실제 한 겁니다. 기록도 있지만은 특히 고고학적 유물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요동지방 북한의 견해에 따르면 대동강 유역에서도 일찍부터 조선이라는 나라는 실제했어요.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실제했으면 당연히 거기에 수장이 있어야 돼요. 수장은 현재로선 단군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옳고 그르고를 떠나가지고 단군은 그런 존재니까 이것은 분명히 실제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서는 삼국유사에 있는 기록은 상당히 많은 부분은 신화적 형태로 되어 있어요. 제가 분석했을 때 3부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 뒷부분을 빼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신화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화가 없으면 안 돼요. 신화가 없는 집단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박혁거세 신화 아시잖아요. 박, 밝음, 혁, 빛나리 혁자. 거세는 거서간, 징기스칸, 거서간, 한국 이럴 때 간. 다 신화는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최초의 국가인 조선이 신화가 없어도 되겠습니까? 그 신화는 단순한 건국 신화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겠죠. 그래서 단군 신화라고 불러도 문제가 없는 거죠. 다만 양쪽 전부 다 신화의 학문적 정의를 모르는 거예요. 학문적 정의.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생각대로들
얘기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특히 일본이 악용을 해서 그래요. 고조선이라는 용어를 제가 싫어하거든요. 왜 싫어하냐면은 일련의 삼국유사에 나오고요. 삼국사에도 나와요. 근데 이런 삼국유사로 주로 돼 있는데 이거는 다분히 옛날 조선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조선을 염두에 두고 한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성계 조선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조선이 있을 수는 있죠. 그리고 일본인들이 우리 역사를 추상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조선이라는 용어를 확 퍼뜨린 거예요. 그리고 단군도 신화다. 실제로 그런 그 정책이 나오니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조선사 편수회가 만들어졌을 때 편사 지침에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일본은 한반도라는 용어, 조선반도라는 용어도 그렇지만 특히 고조선, 올드조선 그리고 단군은 신화 이러다 보니까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는 우리 역사를 없애버린 거죠. 근데 그건 잘못된 거죠. 신화의 정의를 제가 여기부터 찾아야 보죠. 단군 기록은 제가 구분했어요. 신화, 사화. 그래서 거기에 보이니까 당시 지도이념의 핵심이었는데 논리적인 정체성, 우리 조선이죠. 사상적 정체성. 이걸 홍익인간 제세 이하로 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있죠. 똑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필요할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자체 해결도 그렇지만 인류 문명의 모델도 찾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저는 실제로 우리가 살았던 방식이 그랬다고 봐요. 어제도 그런 얘기가 잠시 나왔는데 우리는 사물을 바라볼 때 그들과는 좀 달랐어요. 북방 초원에 있는 사람들 중국 쪽과는 좀 달랐거든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기 만나자마자 전투적이고 상대방을 꼬집고 아니면 싸움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처음 만나더라도 부드럽게 대하고 뭔가 서로 타협점을 찾으려고 다 다르잖아요. 다 인정하시죠? 그럼 개체는 그렇다면 집단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문화의 차이지. 그 집단이 지향하는 세계관이 무엇인가, 사회관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는 달랐다는 거죠. 중국은 전투적이에요. 그리고 중국의 민족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다 홍콩 영화들이 만들어낸 허상이지. 중국이 무슨 민족의식이 있어요. 민족 자체도 없었지만 만들어낸 것들이죠. 전부 다. 다시 들어갈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들어가서 그러면 원조선 어떤 나라인가? 그랬을 경우에 제가 또 이런 걸 찾아야 된다고 보고 언제 어디서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답변은 다 못했지만은 제가 쓴 책이 있어요. 고조선 문명권과 해륙 활동. 이거 보면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 중에는 가장 두꺼운 책이라고 보면 돼요. 고조선에 관한 한.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저는 나름대로 제 답변했다. 문제점이 많지만. 자, 그다음에 이제 단군에 볼 때 신화는 우리 민족에서 가장 오래된 시대를 배경으로 했으니까 거기에는 우리 민족 우주관이 있다고 봐요. 역사관 당연히 있죠. 인간관 당연히 있죠. 이거 찾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바로 다른 집단과 만나는 방식 등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찾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이게 필요해요. 북한 문제 이런 거죠. 북한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특히 민족주의를 표방했던 분들이 북한을 굉장히 지지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주체사관 때문에 그래요. 북한이 얘기했던 주체사관은 원래가 그런 역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미국, 중국, 러시아, 소련이죠. 이 사이 속에서의 주체를 얘기한 건데 특히나 아시겠지만 소비에트 붕괴되고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은 주체사관이란 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고조선과 단군을 앞에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북한은 원래가 민족주의 성향이 강해. 그리고 원래부터 고조선 단군을 긍정적 평가해. 그러니까 그건 모르고 하는 소리들이죠. 왜냐하면 주체사관이 있기 일어나기 전까지 북한의 역사책을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 전에 저는 논문 썼죠 이미. 그래서 북한 역사학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통사, 전사 할 것 없이 안 그래요. 고조선에 관해서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요. 단군은 계급적 통치배들이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고지 날짜온 것에 불과하다. 이런 논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 이후에 주체사관을 만들었지만 그 전까지 아니었다는 것. 그러니까 남한 내에서 그것 때문에 주체사관을 좀 긍정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북한이 원래부터 이렇게 고조선이라든가 여기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팩트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제 앞에서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팩트를 잘 모르고 오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주체사관 이후에 대동강 문화권 부처측해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발굴을 했고 특히 단군과 관련된 유골도 발굴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단군릉도 축조한 거죠. 대박산은 당연히 원래 거기 이야기가 있었어요. 단군과 관련된. 대박산은 크게 박자잖아요. 박시할 때 박이니까 크게 밝은 산이잖아요. 백두산과 똑같은 거죠. 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해져 내려온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북한이 단군릉을 고구려 고분 양식으로 축조한 거죠. 그 고분 양식이 최근이 아니지 벌써 오래됐지만은 한국 사람들에게 알려진 홍산문화에서는 그 계단식 적성 무덤이에요. 그런 것들이 장군총이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크죠. 저는 물론 당연히 가봤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역사를 활용하는 것이다. 또는 악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단군 영정인데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단군 영정 이러니까 이건 좀 애매하잖아요. 이게 솔고가 그렸다고 전해지는 단군 영정이고요. 근대에서 최초의 영정입니다. 나머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들은 다른 버전이죠. 특히나 공식적인 거는 이승 선생이 중심이 됐지만은 단군 정시 선양 쪽에서 만든 거 있고 이거가 대정교인들이 처음 내세웠던 솔고가 그랬다고 전해지는 건데 좀 달라요, 우리랑.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었고 신화는 무엇인가? 이거예요. 이게 신화 정의를 제가 뽑아놓은 겁니다. 신화학자들의 정의를. 이게 맞는 겁니다. 보세요. 역사성과 설화성이 공존해 있다. 역사적이면 설화성이에요. 충격적인 사건, 시간, 인물 다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당연히 신화는 실제 일어났던 사건 또는 일어났던 믿어지는 사건, 집단이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단지 그 당시 때는 글자가 없었으니까 무엇입니까? 말로 표현하잖아요. 물건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설화성이 있는 거죠. 당연히 상징, 은유, 비유가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뭐 곰도 들어가고 늑대도 들어가고 뭐 유아부인 같은 경우는 보들꽃이잖아요. 이런 것이 들어가는 거지만 논리를 찾아 들어가면은 그 사물 자체는 아닌 거죠. 그렇다면 곰과 범이 꼭 생물학적인 배어나 아니면 타이거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빨리 넘어갈게요. 이건 넘어가죠, 그냥. 자,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런의 삼국유사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처음이고 거의 유일한 건데 나머지는 다른 버전들이에요. 제왕운기에도 나오지만 조금씩 달라요, 내용이. 글자도 여기 단군이랑 제왕운기 단군은 다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왕운기의 박달나무 단자를 이해해요. 그러니까 박달나무라고 수종을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죠. 단군에는 보면 여기 제단 단자 써요. 제단을 모시는 군장. 그런데 고조선, 왕검조선 그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역사예요. 역사인데 저쪽부터 여기 줄기부터는 신화라고 볼 수 있어요. 옛날에 서기환이 서자환흥 등등 해가지고 호활 당군 안건까지 여기까지가 신화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영생적으로 여기까지가 나머지는 역사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의 삼국유사는 역사와 설화가 같이 쓰여져 있는 거고요. 특히나 우리가 말하는 신화체로 쓰여진 부분도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화라고 해도 문제가 없고요. 또 일부 사람들처럼 이건 신화체로 기술되어 있으니까 사실이 아니다. 이건 되게 무식한 거죠. 그러니까 신화의 개념을 모르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기원은 언제인지 몰라요. 기원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조선이란 정치체제는 있었다. 그리고 거기 수장은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단군으로 부를 수밖에 없다. 이건 최종 결론이죠. 당연히 이제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분석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요. 세 부분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늘에서 환웅이 내려와 가지고 곰을 만나기 전까지 이걸 하나. 두 번째는 곰과 호랑이가 만나는 것 하나.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서로 섞이는 것 하나.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눴거든요. 환인 문제는 좀 복잡하니까 넘어가죠. 환인 환국설이 대두되잖아요.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환국설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요건 이제 넘어갈게요. 근데 환이란 글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지금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 우리 조교 선생이 여기 뒷자리에 왔거든요. 다 쓰여지는 용어예요, 한이란 말은. 지금 유명한 우즈베크한이 있지만은 부하라도 보면 옛날 부하라 한국이에요.
히바도 한국이에요. 러시아는 옛날에 킵차코 한국이었잖아요. 시베리아는 시베리 한국이었었잖아요. 이 한이에요. 제가 답답한 거는요.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민국이잖아요. 1897년도에 대한제국이었었죠. 그런데 한국의 오를 몰라요. 여러분들 모르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몰라도 되지만 우리나 정치인이나 대통령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국호의 어원도 몰라요. 이게 그러면서 민족주의가 강하다고 말만 외치고 있어요. 가장 근본이잖아요. 여러분, 저 윤씨 있잖아요. 파평윤 씨, 멧대선. 근데 왜 나라는 모르죠? 우리 한국을 대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걸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거는 자료나 아니면 유튜브나 아니면 제가 쓴 책들을 보면은 아주 상세히 그리고 최초에 이걸 밝힌 분은 누구냐면 육당 최남선과 양주동 선생이 아시죠? 나이 드신 분들 무예 양주동 선생 이런 분들이 이거 다 한 거예요. 그걸 제가 오래전에 차용했던 거죠. 요즘 보니까 중앙아시아랑 영아시아가 탱글이 단글 그러대요. 굉장히 확대 해석적인 걸로 제가 듣고 있어요. 제가 보지는 않지만 남들이 들은 거 보니까 이건 정말 위험할 정도로 확대시키고 있구나. 사실이 아니라구나 그런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단군과 탱그리를 연결시킨 거는 육당 최남선이에요. 저도 그 소리 지지해요. 탱그리. 자, 한의 의미를 보니까 한자를 쓰면은 이렇게 쓰여질 수가 있다. 이거 우리가 흔히 쓰여지는 말이에요. 한 뜻은 이렇게. 우리 한글 있잖아요. 큰 글. 한강 있죠? 큰 강, 넓은 강, 긴 강, 둥둥둥둥. 그리고 한국은 큰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도 우리를 한국으로 불렀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만의 한국 말고도 불러서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기 바로 전날 어전회의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우리가 한국임은 주변 세계에서도 알고 있었다. 지금 아시겠지만 사이코 탁과몰이라는 사람이요. 정한론을 내세웠어요. 당시 한국을 정벌하자. 이게 명추신의 성공자들이 한 얘기인데 우리는 한국을 모르고 있었는데 일본은 한국이라는 용어 남아있으니까 조선 정벌이 아니라 정한론, 한국 정벌이란 이론이 나온 거죠. 완전 한국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은 제가 논문 쓸 때 보니까 39개가 있었어요. 인류 역사상 더 많을 거라고 봐요. 자그마한 한국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경우에 한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크고 넓고 긴 이런 건데 주로 알타이어계 그 중에서도 몽골 계통과 투르코 계통들은 이렇게 한을 많이 쓴다는 거죠. 칸은 영어식 발음이에요. 한 또는 카한 이렇게 발음하면 돼요. 몽골도. 근데 우리는 보통 징기스칸 그러지 않아요. 우리만 그러지. 영어만 그렇지. 징기스칸 또는 한 그렇게 발음하지. 바이칼도 바이칼이 아니에요. 바이쿨이에요. 그걸 영어식으로 열사식으로 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데 쿨은 호수란 뜻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말한 골과 이어질 수도 있어. 어쩌면 이게 알타이어 계통의 말들이죠. 그래서 환희는 특별한 사람이다. 그래서 얘를 쭉 든 거예요. 아, 신라, 가야 다 이런 용어를 썼구나. 거기서 말이 이런 거죠. 발해수도 여러분 다 상경성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배우셨죠? 상경성. 그거는 한자식 표현이죠. 구당서에. 그 사람들은 홀한성 그랬어요. 거기 흘러가는 강, 모란강이죠. 모란강도 발해 사람들은 홀한하라고 불렀어요. 홀한해 또는 홀은 뭐냐면 졸번이 아니라 홀번, 고구려 홀번처럼 미추홀처럼 수원의 매홀처럼 홀은 고구려 말로 동네, 마을, 나라라는 뜻이에요. 홀한성이니까 큰 한이니까 당연히 큰 마을이니까 수도가 되는 거죠. 이런 용어들이 다 있었는데 우리가 그거를 안 쓰고 모자랄 뿐이에요. 요동성도 요동성 아니에요. 다 한자식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을 뿐이지. 한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환인 환웅은 정말 중요한 거죠. 제가 육당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자료 집 보시면 다 나와요. 서자는 우리가 말하는 적서관념의 서자가 아닙니다. 여러 아들 중에 하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 아들 가운데 하나. 당연하죠. 북방에 있는 초유목민족들은 말자 상속제, 막내 아들이 상속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지키는 거니까 나머지는 다 떠나요. 떠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반영했다 보시면 됩니다. 말자 상속제, 농경문에서는 장자 상속제 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거죠. 아, 이런 데였구나. 이게 바로 우리 문화랑 연결된 거죠, 많이. 그리고 신라는 더더욱 많이 연결됐다고 보고요. 고구려도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이거는 카자흐스탄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인간 세상을 여러 번 구했다. 는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환웅이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자 했다. 석가모니처럼, 예수처럼, 공자처럼 일을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발심을 열었기 때문에 일이 시작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환인이 알아봐요. 환인은 고구려 역사에서는 해무수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그죠? 하늘에서, 환웅이구나. 환웅이 내려오는 거예요. 천재, 사람이 천재잖아요. 하늘에 내려오는 겁니다. 상공유사에는 천재자라는 말도 써요. 그러니까 해모수 이전에 또 천재가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사료들은 해모수를 천재라고 불러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건 북한이 그린 그림이에요. 제가 찍은 거거든요. 제가 뗏목 탈 때 그린 그림이에요. 돛그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해모수. 이때 해모수의 해는 뭡니까? 해를 뜻해요. 환인도 해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특성 중에 하나는 빛을 지향해요. 광명사상. 그래서 신라의 박혁것에도 박씨는 동그란 박이 아니라 밝음이란 뜻이죠. 혁은 빛날 혁자고. 왜냐하면 우리가 글자가 없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우리가 글자가 있었다고 주장을 해요. 한자도 우리가 만들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이 땅에서, 여기 한반도 남쪽, 한반도 북쪽, 남만주일대에서 산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토대로 해서 여러 지역에서 온 겁니다. 그게 맞죠? 그게 맞잖아요. 바이칼 지역에서, 알타이 지역에서, 산동에서, 절강에서 오고 일본 열대에서도 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거는 여기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만 왔다고 주장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 왔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가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기본이고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제 이론에 따르면 8개 플러스 알파의 일을 통해서 온 거죠. 제가 8개 플러스 알파 그러면 말로 했겠습니까? 다 책이 있지. 학자로서 책이 있지. 중요한 건 우리라는 거예요. 늘 우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중요하니까 그걸 전제로 해야 되는 거고요. 해모수는 당연히 해를 뜻하는 겁니다. 넘어가도 돼요. 이런 거는 좀 아깝지만. 그리고 내려올 때 홍익인간이란 말은요, 환웅이한 얘기가 아니에요. 곰이한 얘기 더더욱 아니라 누가 했냐면은 환인이 한 거예요. 아들이 가서 나 세상에 내려가서 인간을 구하고 싶어. 이런 의사를 비추니까 아버지 환웅이 그래? 그러면서 직접 아래를 내려다 보여요. 내려다 보니까 홍익인간 할 만하다. 여기는 홍익인간 할 만하네. 그러니까 이거는 환인이 아들 홍익인간에게 내려준 지도 이념이고 사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홍익인간은 우리가 내선되면 이거는 환인에 의해서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은 거죠. 그리고 환웅은 신시라는 거, 신시가 뭡니까? 신령스러운 도시잖아요. 신령스러운 공간이잖아요. 우리가 말한 도시가 뭡니까? 도 플러스 시잖아요. 그렇죠. 중국에서는 성시 그러잖아요. 성 플러스 시. 어디나 다 도시는 성 플러스 시장으로 되어 있는 거죠. 때려가요. 그러니까 홍익인간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때 홍익인간은 승려 일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휴먼, 이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 사람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체적 인간, 서양인들이 중요시 여기는 개체적 존재로서 인간이 아니라 일련이 있었을 때 인간이란 것은 바로 인간. 그래서 사람 사이니까 사회적 존재가 되는 거죠. 저는 이게 더 좋아해요. 개인적으로는. 개체적보다는 사이의 인간들 이런 거를 더 중요시 여기니까 그렇게 해서 굉장히 옳은 거죠. 그리고 그냥 옵니까? 반드시 뭔가를 가져오죠. 일본 신화 보면은 여기 이제 그분들이 다 돌아가셨지만은 옛날에 다 배웠어요. 일본에서 신을 보게 되면 천신이 내려올 때 물론 가야의 신이지만
3종 신기를 받아가지고 내려요. 칼, 그리고 거울, 그리고 옥, 고곡을, 구부러진 옥을 가지고 내려오거든요. 지금도 다 보존되죠. 일본에게서는 이건 성역이죠. 성역. 우리랑 다른 겁니다. 성역. 그런데 여기 보면은 환웅이 내려올 때 천부인 세계란 보물을 갖고 내려와요. 하늘의 부적 플러스 인,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합쳐서 천부인 세계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신령스러운 세계의 보물을 갖고 내려오는데 이 세계의 보물은 유라시아 세계에서는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무당도 세 가지 보물을 갖고 있잖아요. 다 여러분들이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들 보게 되면은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올 때 아니면 뭐 이런 것들. 뭐 아즈왕의 얘기 보게 되면 엑스칼리버 있잖아요. 칼. 이거 다 그런 거죠. 이렇게 가져왔는데 보는 것처럼 다 있더라. 이런 얘기 말씀드리고 청동거울이나 칼의 우수성, 사상성은 넘어가도록 하죠. 이 천부경이에요. 청동거울이죠.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 제 이론만 하나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걸 그냥 보질 않았어요. 딱 분석을 했거든요. 딱 분석하니까 여기까지가 3분의 1이고요. 여기까지 3분의 1이고 여기 3분의 1이더라고요. 이건 제 분석이에요. 꼭 옳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고조선은 당연히 단군 신화에서 3의 논리를 주장했으니까 당연히 다른 것도 표현됐을 것이다. 그래서 찾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비파형동검도 보는 거예요. 분석해 보니까 왜 그랬을까? 더군다나 이건 조립식이에요. 여러분들 생각과는 달리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뛰어난 나라예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청동 거울 있잖아요. 요 선과 선 사이가 0.3mm예요. 어디가 판 겁니까? 주물이에요. 이거 엄청난 테크놀로지예요. 그러니까 당시 고조선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술력이 뛰어났고 생산력이 확장된 그런 나라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고인돌도 엄청나게 많지만 팔주령, 8이라는 숫자가 있죠. 이건 제가 보여드린 거죠. 이렇게 축해서 찍은 거지만 이런 샤만들도 이런 걸 가지고 있다. 이거 보면은 아시겠지만 저게 혁철적이니까 퉁구스케라 보면 돼요. 지금 저 북만주에 어떤 찍은 건데 그 박물관 찍은 건데 이 양반은 보니까 여기 뿔이 달린 사슴뿔이죠. 뭐 사슴뿔. 사슴뿔, 무당이 사슴뿔 들고 있고 북 들고 있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전부 다 무구지요. 자, 이런 얘기를 제가 한 겁니다. 다 보니까 3으로 돼 있더라. 이거 다 분석한 거예요. 이거 제가 82년도에 쓴 논문이고요. 85년도에 다시 석사학위 논문을 썼고요. 87년도에 한국 사상사학회 2집에 실은 논문이에요. 그 3의 논리란 말은 제가 80년대 초부터 쓴 얘기예요. 추벽에 뗏목 탐험할 때도 똑같이 3의 논리라고 그 당시 나온 책에 보면 다 나와요. 3의 논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뗏목을 띄웠다. 3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해? 기본적으로는 조와 합의를 지향해요. 가장 안정된 숫자이지만 조와 합의를 지향하는 숫자다. 그럼 우리 민족의 사상은 갈등과 투쟁이 아니라 변증법도 우리가 말한 마르크스의 변증법이 아니라 우리 변증법이다. 이게 우리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3은 이렇다. 제가 쭉 예를 들고요.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는 건 이거예요. 우리 세일에 동안 금줄 친다. 기억하시죠? 이게 과학이잖아요. 이게 과학이에요. 신령성과 과학을 겸한 게 이런 풍습인데 우리는 이걸 버린 거죠. 미신이라고. 서양인들은 그럼 이런 게 없나? 왜 없어요? 있죠. 금줄은 당연히 산모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었고 신령스러운 것이었고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신의 탄생과 동일한 거죠. 그 자체가 신이니까 그만큼 사람이 중요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산속이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은 고구려도 똑같아요. 저승사자 마찬가지예요. 3년상 유교가 들어와서 그랬다고요? 그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우리나라 유교가 들어오기 전에 고구려가 3년상 치르는 것이 중국의 삼국지부터 해가지고 몇 개 사서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풍습이에요. 여기만 그렇습니까? 다른 데도. 다만 중국의 유교적 논리와 유교적 습성이 들어오면서 같이 합쳐지게 된 거죠. 그들의 기호로서. 우리가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글자만 없었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글자가 없었던 겁니다.
한자가 우리 글이라면 왜 우리는 한자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나 궁금해요. 한자가 우리 글이라면 왜 우리는 한자를 사용하지 않았죠? 삼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제가 신화적으로 쭉 정리한 겁니다. 자, 또 제가 이런 것도 보여드려요. 다 아시죠? 삼조고. 삼조고 다리가 세 개이기 때문에 삼조고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죠. 머리에 뿔이 달렸잖아요. 이렇게. 여러 군데에 삼조고는 뿔이 달렸어요. 이 뿔이 굉장히 중요해요. 남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참 독특합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암각가들, 알타이 암각가들 보면은요, 소도 뿔이 묘하게 돼 있고요, 사슴뿔은 말할 것도 없어요. 뿔들이 많아요. 뿔 숭배 신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새에 뿔을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주목한 거죠. 하나, 1, 2, 3 이렇게 본 거죠. 1, 2, 3의 논리를 본 거고요. 그래서 저는 역시 천부경과 같다고 봐요. 저는 보니까 2002년대 월드컵에 일본 축구협회 엠블렘이에요. 2002년도 기억하세요? 근데 우리 2002년도까지 삼조고를 누가 알았어요? 까마귀 전부 다 불길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선생님? 나이스 선생님. 삼조고 까마귀 전부 다 불길한 새로 알았죠. 그건 우리가 그랬죠. 아니, 우리가 중국이야? 왜 까마귀를 불길하게 생각해? 제가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우리가 중국입니까? 왜 까마귀는 신령스러운 새예요. 원래 특히 초원 유목민족들은 까마귀가 굉장히 신령스러운 새예요. 근데 일본은 알았고, 또 일본의 건국 과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래서 숭배되고 축구협회 엠블렘으로 이미 1930년대에 써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런 우리가 민족주의자라고 자처할 수 있어요?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그래서 여기는 안 나오지만 제가 96년도, 7년도에 뗏목을 탔을 때 뗏목 이름은 동화지중해라는 제 이론이지만 도세 그림은 삼조고였었어요. 96년도, 7년도에 삼조고로 제가 그린 거죠. 그 그린 사람은 지금 대단히 유명한 화가예요. 강천모라고. 태백산. 어제도 질문이 나왔어요. 태백산이 어딘가. 이거는 그냥 의미예요. 크고 하얀 산, 크고 밝은 산이니까 당연히 어디든지 있죠. 그러니까 북한, 평양 지역도 있고, 구월산도 있고, 상공에서 본 구월산으로 돼 있잖아요. 매양산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백두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은 오늘날에 천산 쪽에도 있을 수 있고, 그 천산은 중화시 천산이 아니라 요동에 있는 천산, 그때 어떤 의무려 산, 이렇게 집단이 옮겨갈 때마다 전부 다 산을 갖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일본에 가서도 산을 만들죠. 태백산을. 한자로 용어를 빌었지만. 그리고 실제 위치는 현재로서는 그냥 무난하게 백두산이라고 인정을 해요. 현재로서는. 그러나 여러 군데 있을 수 있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이거 의미가 많습니다. 그냥 넘어가지만. 이렇게. 백두산의 명칭을 보니까 불암산, 개마산, 태백산, 도태백, 장백, 백두, 이게 현재 백두산을 가르치는 용어들이거든요. 제가 시대별로 나열을 했어요. 이거 고려 때에 나와요. 백두산이란 말은. 그러니까 그 전에는 불함산. 그래서 육당이 불함산은 밝은 산 이래가지고 지금 바이칼 아론섬에 있는 불칸바이랑 연관시키고, 그리고 그가 불함 문화권을 주장해서 지금 발칸반도까지 이어진 하나의 문화권이 있었다. 이거를 최근에 일부 학자들이, 학자가 아니라 일부 사람들이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권이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전 당연히 일찍부터. 자, 그런데 주목해 보세요. 이 개마산. 고구려 사람들은 백두산을 개마산이라고 불렀어요. 개마산. 이 개마가 뭐냐면요, 개마고원의 개마입니다. 그리고 백제의 두 번째 수도 웅진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서울 사람들은 다 알지만은 바로 양수리 팔당 그 있는 뒷산 이름이 검단산이에요. 순천에도 검단산이고 전국에 검단산들이 많이 있고요. 김포도 원래는 김포가 아니라 검포입니다. 제 고향이죠. 다 검포입니다. 신령스러운 곳. 그리고 백산이 개마산이고 고마계 언어예요. 그래서 고구려의 명칭이 일본에서는 고마일 가능성이 큰 거죠. 왜냐하면 고마라고 불렀으니까. 그만큼 중요해요. 일본에서도 당연히 신을 감이라고 부르고. 이런 감견화가 어디까지? 저는 중앙아시아를 못 미쳐까지 있다고 봤는데 알타이도 가면은 무당들을
감이라고 불러요. 그 영상에 다 나와요. 제가 찍은 거. 거기 샤만들이 감이라고 부르는 것들. 감기 언어가 있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여기 조교에 있지만은 우리 학생들도 다 똑같이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요.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방 유목 문화가 들어와 있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죠. 감기 언어.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거죠. 이게 옹심연으로 돼 있어요. 옹심연이 뭡니까? 곰, 마음, 연못. 그죠? 이게 성교육사라든가 이런 데 나오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유아부인은 곰신이에요. 개마신. 그러니까 배어가 아니라 신이란 뜻이죠. 그리고 그가 있었던 곳은 옹심연. 이 산은 옹신산. 곰과 다 연결된 거죠. 곰웅자 쓰지만 의미는 음이죠. 신이란 뜻이죠. 무당. 불칸바이, 장군청도 제가 분석한 과정 넘어가고 고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삼의 논리로 되어 있고 신단수. 중요하죠. 벽화에 나온 산. 신이 연결된 나무. 일본에는 신수들. 우리나라 당나무 다 없애버렸죠. 최근에 들어서 관광상품으로 가짜만 들어오는 게 많죠. 근데 원래 당나무 다 없어졌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당나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저도 당연히 그 당나무 있었고 당나무 피웠고 제가 81년도에 낸 첫 시집이 신단수예요. 두 번째 시집이 당나무예요. 왜냐하면 당나무는 나무는 원래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이킹 신화에 나오는 세계수예요. 전 세계 보편적인 거지만 우리는 굉장히 동네마다 많았다. 왜? 나무는 하늘에서 신이 타고 내려오는 나무니까. 누가 타고 내렸어요? 환웅이 나오잖아요. 이 신화 보면 환웅이 이 타고 내려온 거예요. 신단수와 태백산정, 신단수하 내려와요. 거기가 신시니까.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막대기 같은 것, 남근을 상징하는 것이 신화에서는 신단수예요. 우리 많았는데 모조리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여기는 새끼들 보이죠? 일본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일본은 정체성이 강해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만 우리는 모조리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고유사상이 참 없어요. 흔적이. 이건 알타에서 찍은 것들, 다 이런 것들. 이거는 시카치 알리안카, 이건 하바로브스크, 러시아 하바로브스크 찍은 것들. 이거는 알곤, 바이칼 아론섬 들어가기 직전에 찍은 것. 제 시집, 신시, 다 곰에 관한 얘기죠. 이 결론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단군 신화에는 곰은 배어가 아니에요. 감이라는 언어입니다. 초기에는 곰이에요. 왜냐하면 곰이 중요했던 시기가 있잖아요. 동물들이 중요했던 시기, 곰이라든가 호랑이라든가 늑대랑 싸우던 시기에는 곰 같은 동물들이 신이 돼요. 이게 야수주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들이 소용가치가 떨어지게 되고요. 농경을 시작하면서는 이제는 농사신이 중요해요. 농사신이 되는 게 뭐겠습니까? 뱀, 개구리, 두꺼비, 이런 곰 같은 거죠. 다 이들은 동면동물이에요. 자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요.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나니까 모든 곡식이 그렇기 때문에 곡식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런 루나 애니멀, 달 동물이라는 동물을 숭배하는데 이게 곰인 거죠. 그거에도.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환인이란 북방 종족들이 내려와서 농요란 토착민들과 결합하면서 관계를 맺고 그리고 거기 태어난 존재가 단군 왕검이니까 그는 하늘신과 땅신, 초원 유목문화권과 농경문화권 이런 것들의 결합의 소산이게 된 거죠. 단군 왕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단군 그러지만 정식 호칭은 단군 왕검입니다. 단군 왕검. 꼭 잘 보세요. 이게 얼마나요? 숲이. 이건 만추 저기 가장 북쪽 막합니다. 중국의 가장 북쪽 어마어마한 숲이죠. 이게 우리랑 연관돼 있어요. 곰. 그 얘기 드린 겁니다. 단군신의 곰이란 것은 이런 거다. 백제수도도 심지어는 이렇게 중국의 북서에 보면 고마성으로 되어 있다. 고마.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곰은 초기에는 배어였지만 그 위에는 신의 개념이었었다. 꼼나루예요. 웅진. 이거는 간포왕. 아시죠? 여러분 간포. 간포가 왜 간포입니까? 달감자 쓰는 건데 신령스러운 포구란 뜻이죠. 국가항구. 중요하잖아요. 이게 문망의 수중릉이고 똑같아요. 서울도. 몽천도 곰마을 그랬을 때 몽천. 곰이 아니라 수도란 뜻이죠.
일본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고마라고. 여기 고려 왕조. 여기도 고마라고 불러요. 고구려는 고마, 백제는 구더라, 신라는 실하기, 가야는 가라 또는 한. 일본에서 부르는 명칭입니다. 당연히 고구려는 고마죠. 홍산문에서 나오는 것들 연결성 곰 얘기를 했고 넘어갑니다. 자, 이래서 이제 거의 결론 부분에 도달하는데요. 단군 신화 또는 단군 기록이 가지는 결론은 이겁니다. 3이란 숫자를 생각해 보시면요. 3은 가장 안정된 숫자예요. 기하학적으로. 그리고 1과 2의 대립을 지향하는, 쫓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그런 숫자가 3이라는 숫자예요. 인간이 발견한 것은 자기와 자기 마누라 사이에 있는 아들이죠. 이게 제3의 존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하늘과 땅이 있으면 그 연결하는 게 인이잖아요, 사람. 그래서 인을 태자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클 태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그게 설문해제 무자로 되어 있죠. 무당. 그래서 무당은 샤만이라는 퉁구스어를 서양인들이 차용하면서, 러시아인들이 차용하면서 샤만 그러지만 한자에서는 무라고 그래요. 무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사람이니까 신령스러운 신관 또는 재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렇게 하늘을 숭배하는 집단, 땅을 숭배하는 집단, 초원의 유목문화권, 농경문화권, 빛을 지향하는 집단, 아니면 어둠을 지향하는 집단, 이렇게 서로 다른 집단들이 만날 때 이들이 충돌로 시작해서 충돌로 끝나느냐, 지배와 피지배로 끝나느냐, 아니면은 서로가 양보해 가면서 합일점을 찾는가, 이건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본 열대 가서, 저는 그래, 일본 열대에 우리가 가서 얼마나 약탈 살육을 했을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오늘날의 일본 열대 주민들은 우리잖아요. 그 전에 살았던 조몽인들은 세계 최고의 토끼 문화를 가졌지만, 그러나 BC 4세기부터 한반도 남부에서 건너간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그 착한 원주민들을 아마 살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인디안을 살상하듯이.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령은 살상이 아니라 가서도 단군 신화에서 보는 것처럼 토착민들과 조화 합의를 거치지 않았을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많은 집단들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까? 이 땅은 한반도와 만주 일대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그 사람들과 우리 먼저 있었던 토착민들과는 반드시 충돌이 생기죠. 근데 유목민족들은 전쟁해요. 중국도 전쟁해요. 근데 우리는 없다고 보는 거죠. 덜하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살육했던 증거들이 안 나타나니까 일단은. 또 한 가지는 우리 그 당시 때 문화를 볼 때 보여줬던 고인돌, 비파영동검, 청동골 그 밖에도 이런 걸 볼 때 그들의 문화 속에 표현된 논리를 보니까 이들은 상대방과 합의라는, 양보하면서 조화 합의를 지향하는 존재였구나, 세계관이었구나, 이걸 제가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올 때 곰은 그냥 안 돼요. 곰으로 인간, 어떻게 하늘과 결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쑥과 마늘을 주면서 불견 일광백일,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마라. 극한 상황에 들어가서 자기 존재를 버리고 쑥과 마늘이란 특별한 주술적 식물을 먹고 난 다음에 몸을 질적으로 전환시켜라. 이게 마르크스 용어를 제가 차용한 거예요. 질적으로 전환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웅녀가 되는 거죠. 탈락하고, 더군다나 쑥 한 줌과 마늘 20개가 뭡니까? 21개잖아요. 분명히 환웅은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쑥과 마늘은 20개, 21개잖아요. 실제로 곰도 21일 만에 나왔잖아요. 세일에 만에. 나오잖아요, 기록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산속, 그대로 반영된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얼마나 치밀한 논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분석들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합일은 기본적으로 단군 신화가 지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환웅도 일반적으로 제우스 같은 경우, 제우스 신화를 보면은 제우스가 아시잖아요. 황소를 변해가지고 뭘 변해가지고 여인들을 취하잖아요. 그죠? 근데 단군은 안 그래요. 환웅은. 그래서 내려와서도 양보하고
선택한 다음에 너희들이 변해라 주고 자신도 변해요. 신으로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걸 찾아낸 거지만 잠깐 변한다는 기준이 가화, 거짓으로 또는 잠깐 변해서 환웅이 신이 아니라 천왕이 아니라 환웅 천왕이잖아요. 천왕이 아니라 반쯤 인간이 된 상태에서 인간으로 변신한 반쯤 인간이 변신한 옥녀와 결합해서 됐으니까 태어난 사람은 단군한 거면 보다 인간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자식, 신의 자식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피가 있는 독특한 거죠. 대부분의 문화권들은 안 그래요. 신의 피를 그대로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야지 위대해지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인간의 피가 섞였고 그리고 문화가 되거나 인간이 되기 위해서도 양쪽이 서로 양보해 가면서 만났다. 그래서 그 말을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비 상황들을 만든다. 그리고 중간 단계를 거친다. 이게 우리 변증법이에요. 마르크스주의는 그렇지 않죠. 유물사관은. 제가 대학까지는 최초로 유물사관을 강의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마르크스상을 지금 딱 빌어서 얘기한 데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비공식적으로 다들 지하에서 공부했지만 대학가에서 처음 대학가가 87년도에 92년쯤 될까요? 그때 처음으로 대학가에서 할 때 마르크스 유물사를 강의할 사람이 없었어요. 다들 지하에서 공부했으니까. 그때 처음 걔가 강의하고 동국대 그래서 간 건데 그들 마르크스의 변증법과 우리 변증법, 해겔의 변증법과 단군 변증법은 다른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인류가 지향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 의식, 대동사상 이런 거라면은 우리 홍익사상이 가치가 있다. 저는 이런 걸 통해서 보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 역사에서 또는 중앙아시아에서 실제 살아가고 있는 모습도 보고 이거를 철저하게 논리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논리화시키는 작업은 오늘 첫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관부터 톡톡 해가지고 다 역사까지 다 해가지고 우리 홍익사상은 이렇다. 이래가지고 세계에 내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겠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좀 더 다듬어지고 나름대로 인류를 위한 또는 우리를 위한 새로운 사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이런 것들이 고대사에서는 어떻게 반영됐을까 주로 풍류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